네, 월요일에는 한눈에 여야의 정치 상황을 다 짚어볼 수 있는, 그렇게 짚어볼 수 있도록 알려주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재현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진행자가 바뀌었는데 임시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국정도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데요. 이 배승희 변호사가 지난주에 저희한테 자진하차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그만뒀고요. 월요일부터는 일단 임시로 제가 대신하고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빠르다 싶을 정도로 전국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데 우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14일 토요일에 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얼마나 나올까가 사실상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관전 포인트였는데 12표가 나왔거든요. 기권표와 무효표까지 합치면 23표 정도가 다른 생각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호준석 대변인께서 먼저 한번 그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알려주시죠. 객관적으로 냉철한 그 입장에서 분석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난주 또는 늦어도 이번 주에는 탄핵 소추안은 결국 가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전망을 했었죠. 네. 그러나 지난 주말 이제 거치면서 제가 저희 당 지지하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저희 당 지지하시는 국민들 중에 적지 않은 그 다수가 아직도 이 결과를 심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시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 당시의 기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탄핵을 통해서 바로 잡으면 새로운 정의와 질서가 있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었던 것인데, 그 5년 동안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것은 무능과 폭주와 역주행과 그리고 내로남불, 그런 것들을 너무나 뼈저리게, 그리고 국가가 뒤로 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그 마음,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지만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냐, 여기에 대해서 또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당 지지하시는 국민들 사이에. 그래서 매우 지금 혼란스러워하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고 그런 그 정서가 많은 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이탈표가 많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꽤 있었습니다. 30표가 넘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죠. 당혹하기도 하고 안도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민주당도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취임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담화를 하셨거든요.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면 저런 담화를 봤을 때는 순간에 이제 감정이 앞서게 되면 저는 한 250표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봤을 때 결국은 권성동 의원을 채택한 70%는 어떤 이유에서도 탄핵에 대해서는 부정한다고 결론을 지으면 나머지 30%에 70%면 한 215표는 저는 이성적이다, 이것이. 그런데 204표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조금 호준석 대변인께는 죄송하지만 이 국민의힘이 이제 진짜 국민을 배신한 거다. 왜냐하면 여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민심을 대변한다고 하는데 대구 경북에서도 탄핵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파면하라는 게 아니고 직무정지. 누구나 직무를 정지하라는 건 동일하시잖아요. 그런데 직무정지의 건에 대해서도 막았다. 50% 이상이 아니고 70, 80%가. 그럼 국민의힘은 앞으로 저는 좀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당내 중진이나 지자체장들을 중심으로 배신자라는 소리가 한동훈 대표와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상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지금 좀 당에 큰 혼란을 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 총선 때도요, 제가 총선을 직접 이제 출마한 입장에서 이제 겪어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당내에서 했었던 그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들, 그리고 국정을 노골적으로 방해했었던 그런 일들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생각했는데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심판했습니다. 지나고 나서는 저는 그것이 국민들이 왜 그랬겠구나, 그게 온당하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현재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양자를 동등하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쪽이 훨씬 더 기대도 더 많이 하고 책임도 더 무겁게 묻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쨌건 사법부, 헌법재판소와 또 법원에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운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다음에 권력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사람이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우리 현실에, 또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재 권력에 가까워진 것이죠. 이제는 그 판단의 기준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당도 이제는 그 대의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것이 저는 시대 정신이라 생각하고요. 예. 그 대의를 위해서는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예. 단결해야 됩니다. 지금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윤 대통령의 책임이 어느 정도이냐, 도저히 저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다 생각하느냐, 생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의를 위해서는 그런 생각의 차이, 또 감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접어두고 일단 뭉쳐야 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이고 국가를 위한 공당의 도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거 짧게 덧붙여서 호준석 대변인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 기자회견이 이제 어제였다가 또 오늘로 미뤄졌거든요. 네네. 어떤 입장을 발표하실? 아마도 대표직 사퇴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체제. 네, 그래 비대위원장 지명 권한이 대표에게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퇴하고, 네.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되면 이제 권한 대행은 원내대표가 되니까요. 네, 권성도.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명하는 그런 수순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권성동 비대위 체제가 되면 지금 야당과는 각을 더 세우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평이 많거든요. 어떻게 앞으로 전국이 전개될까요? 지금 사실은 뭐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니까 이제 법률적으로는 여당 야당이 없는 것이겠죠. 네. 이제 국회 하나, 일당 2당이 남은 것인데 저는 권성동 비대위원은 당권을 잡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 본인이 무너진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은 대선 걱정하시지만 네. 국민들은 사실 대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생, 삶이 지금 파탄 났거든요. 지금 예. 연말 특수 다 잃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권성동 대표가 정말로 대선에서 근황 후보를 내고 계속 당의 존속을 이어가 나가려고 하는 그 원내대표의 사명감을 위해서면 협의체라든지 네. 그리고 협의하고 그걸 주도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정감을 주셔야지 자꾸 야당 뭐 민주당과 싸우고 뭐 이재명 대표를 또 악마화해서 뭐 대선을 위해서 또 그런 얄팍한 전략을 쓰면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무너진다니까요. 예. 자, 앞서 뭐 두 분의 얘기가 조금 차이가 네. 있어 보이지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이라고 국회를 부른 이유, 과연 국민의 뜻이 뭘까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얘기인데, 서재원 전 부대변인께서 지금 여론조사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잠깐 개요를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일 무선유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주장과 관련해서 대구 경북 응답자의 73.2%가 즉시 하야나 탄핵으로 직무정지시켜야 한다고 답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사실 이 구도는 대선을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된 것이다. 권성동 직무위원 비대위원장 체계로 넘어가는 것도 그 상태에서 사실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당내에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지 보관들이 마련되고 있는지를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그렇고요.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곧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비대위원장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물망에 오르는 분들이 있고, 원내대표가 일단 그 대행을 맡아서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 어떻게 될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좀 전에 이제 이게 뭐 권력 다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권력 다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네. 저희 당이 또 집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 그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고 네. 젊은이들이 결혼도 할 수가 없게 되고, 영끌. 예,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출산할 수도 없게 되고, 네. 그리고 무리한 소주성 정책, 그다음에 최저임금 이런 걸 추진하면서 젊은이들부터 제일 먼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민생이 파탄난 것을 봤었지 않습니까? 이게 왜 민생과 무관한 문제, 민생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저는 우리 당의 당리 당략 정략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역주행을 또다시 이게 중요한 시기에
또다시 5년은 역주행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그 우려와 고민들에서 저희 당의 앞으로의 모든 전략들도 세워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일치 단계를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이제 대선을 만약에 준비해야 된다면 탄핵이 인용돼서 준비해야 된다면 민심에 따라야 되겠죠. 민심이 예. 어떤 사람이 어떤 지도자를 원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 당이 그 방향에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정 협의체 제안을 이재명 대표가 했는데 네. 뭐 앞서 서재원 부대변인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야가 없다. 그냥 1당 2당 이런 차원이니까 다 같이 모여서 좀 국정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받지 않는다. 우리가 아직 여당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전국이 안정될 겁니다. 네. 민생이 안정될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노골적인 국정 방해, 발목 잡기, 탄핵, 폭주 이런 것 안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만 안 하면 국정은 안정되게 돼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 지금 야당은 이제 다음 대선 눈치 보고 국민들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네네. 어쨌건 윤석열 정부를 타도한다는 1차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정말로 민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야정 협의체 뭐 이런 그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주당이 국회 원내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네. AI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상속법 개정안, 상속세법 개정안 이런 것들 시급하게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데도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간첩법 개정안 하겠다고 하더니 또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부터 하시면 됩니다. 원내 제1당이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부터 하면 국민들이 다르게 볼 것이고요. 대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야정 협의체 할 필요 없다. 민주당이 칼을 넣었기 때문에 국정은 안정될 것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그 현타가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진짜 국민들한테 이게 어떻게 보면 배신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문재인 정권 못한 부분이 있죠. 역행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헌법에 맞춰 투표로 내줬잖아요. 그 무한 책임하는 게 여당과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서 2년 6개월 동안 지금 상황 탄핵도 어떻게 왜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이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자꾸 하는 것이냐. 그래 지금은 사실은 역행이 아니고 지금 이탈한 거예요. 이탈. 지금 국민의힘은 민심을 역행한 게 아니고 이탈했다. 민심을 배반했다. 배신자 역할인데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뭐 AI, 뭐 기후 이렇게 먼 이야기 별로 가슴에 안 와닿습니다. 지금은 민생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화합하고 안정감을 주고 실질적으로 경제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금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AI 같은 게 먼 미래라고 생각하시는 저게 이제 민주당의 인식이라면 굉장히 지금 탄핵 전과 후가 다르다는 네, 거죠. 걱정이고요.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 법안들 지난 국회에서도 이번 국회에서도 다 막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기껏 하는 것이 25만 원 뿌리겠다. 그다음에 이번 예산에서도 지역사랑 상품권 이미 조세재정연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것은 경제적인 순효과가 없다라고 했었던 것인데 단지 이재명 표 정책이라는 이유로 이것을 7배나 늘리는 그런 예산안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다 감액한 예산 또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민생에는 정말 전 진심이 없다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진심 보여주셔야 됩니다. 제가 답답한 게요. 제가 코로나19 때 대구잖아요. 네. 그때 저희가 여당일 때도 우리 문재인 정부가 1조밖에 증액 안 한 겁니다. 1조. 그래서 네. 저희가 문희상 의장한테 제가 가서 그때 홍일화 김부겸 총리 가서 네네. 1조를 어떻게 하냐 이거 다 죽는다. 그래서 네. 1조 9천억입니다. 대구 경북 한 해. 네. 근데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표 딱지를 붙여서 그런 것이고 현금이 아니고 지역화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역화폐에서 경제가 돌아가는 건 기본 상식인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선별 지원이라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이 회복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드렸잖아요. 이재명 표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국가 빚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제 부흥을 세계 역사 유례가 없었던 부흥을 달성하면서도 쌓였던 국가 부채가 600조 원인데 그게 5년 동안 1000조 원이 됐습니다. 다 풀어준 겁니다. 그냥 어디에 썼는지 모르게 풀어준 거예요. 근데 1조 원만 그 대구 경북에 1조 원만 풀었다고 하시는데 그 돈 다 어디 간 겁니까? 그렇게 해서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5년을 또 겪을 수는 없다고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겁니다. 네, 뭐 좀 거시적인 경제는 사실 구체적 지표를 좀 네.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 얘기와 좀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오늘 뭐 준비된 질문 내용은 네. 아닙니다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빨리 심리에서 맞춰야 된다. 아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재판을 빨리 진행시켜야 된다. 둘 다 빨리 해야 된다. 이건 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 입장이 좀 공존하고 있어요. 어떻게들 바라보시는지 사실 대변인의 눈이 굉장히 넓잖아요. 정치권에서. 이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또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좀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하실까요? 제가 한참 제가 얘기한 것 같아서. 네. 사실 국민의힘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모순입니다. 모순. 국민의힘은 탄핵을 부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제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면 조기 선거가 대선이 없는 겁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논리를 펼치려면 빨리 신속하게 헌법재판소 기각해서 빨리 대통령직해서 대통령 2년 3년 뒤에 우리가 준비해서 다시 정권 유지하겠다. 이것이 정상적인 주장인데 말씀은 죄가 없는데 왜 탄핵시키냐. 그래놓고 또 이재명 대표에게는 선거 빨리 하고 헌법재판소에는 늦게 또 해달라. 그게 안 맞는 것이죠 사실은. 예. 논리적으로. 그 입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네. 죄가 없는데 왜 탄핵시키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이 우리 사회는 법치 사회, 법에 따라서 국민들이 합의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조차도 그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네. 전심 선고로부터 30일 이내 또 30일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심 선고가 1심 선고가 11월 15일이었거든요. 네. 이미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2달 남은 겁니다. 그 법대로 판결하시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부터 3개월 그렇게 판결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뭐 대선이고 뭐고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법에 정해진 대로 법관들은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인 것은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항소심에 변호인단도 아직 선임도 안 하고 그다음에 그 소송 통지서 보낸 것도 그것조차 수령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미루겠다는 거거든요. 또 지난주에는 아예 그 이미 열리고 있는 다른 재판에는 아예 나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게 법치사회 맞는 겁니까? 이런 분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해도 되는 겁니까?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심판은요. 그것도 법대로 정해진 대로 원칙대로 하시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4월 18일이 이제 헌법재판관 2명이 또 퇴임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새로운 재판관을 누가 임명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새로운 분들이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네. 헌재에서는 4월 18일 전에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관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재 심판에 대한 얘기 바로 방금 말씀하셨으니까요. 지금 이게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등이기 때문에 의외로 빨리 진행될 거다라는 게 좀 야권의 입장이신 거죠? 야권에는 국민의 입장인 거죠. 왜냐하면 네네. 5천만 명 국민이 증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죄 예를 들어 그 12월 3일 날 그 실시간으로 TV로서 헬기가 국회에 내려가고 군인들이 총을 들고 그리고 난입하고 국회에 그런 현장을 못 봤으면 한 2년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실시간 봤잖아요. 5천만 국민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건 뭐 보수든 뭐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진 분이라도 네. 이 내란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법적인 판단은 저는 그 엄정하게 하되 그러나 이제 냉철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역할을 헌법재판소가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국헌 문란이라는 것이 헌법기관의 권능을 강압으로 무력화 한다라는 것이 이제 내란죄의 구성 요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국회에 군인들이 진입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나 이제 국회의원들의 그 의결을 본회의를 물리적으로 막았느냐. 네. 그다음에 국회가 의결한 뒤에 곧바로 해제한 점 이런 점 등을 들어서 이것은 내란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사건을 정의를 예전에는 방송에서 실패한 쿠데타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딱 가만히 보니까 정해야 된다. 실패한 쿠데타가 아니고 제압된 쿠데타입니다. 국민과 네. 국회의원에서 특히 민주당 의원이 주도해서. 자,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요. 전현직 정보 사령관들도 지금 이제 신병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방송에서 사실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광범위하게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이 사건에 대한 좀 성격은 검찰 입장은 내란의 우두머리다. 우두머리는 법률 용어더라고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딱 지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 소환 불응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해야죠. 그래서 그 엄정한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어떤 중대범죄의 피의자나 피고인도 방어권은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다 보장돼야 되는 것이고요. 윤 대통령이 소환을 1차 불응했다고 하는데 소환 일정은 조율돼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도요. 뭐 말만 하면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뭐 몇 달 동안 소환에 불응한 적도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러면 소환하지 않고 그냥 기소하겠다라고 하니까 부인 김혜경 여사는 그때서야 보여주기로 가서 진술 거부하고 그러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것이 잘하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중대한 사건 그리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소환 일자는 조율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은 지금 출석하면 곧바로 긴급 체포해라. 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 노골적으로 이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방어권을 보장받는 차원에서는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서로 조율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예. 저는 조율이 되면 출석해서 조사받고 법에 따라서 처리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 법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검찰이 구인을 시도했을 때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소환 조사가 가능할까요? 소환 조사가 아니라 긴급 체포를 해야죠, 사실은. 네. 지금 이제 좀 그렇지만 내란이 중지가 이제 정지, 네. 종결이 아닙니다. 예.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긴급 체포를 하고 이게 진짜 검찰도 배신자예요, 보면. 그 평상시에 권력이 있을 때 그렇게 조금만 열심히 했었으면 이 내란을 이게 막았을 수도 있는데 검찰총장 자기 상사했을 때 2년 6개월 동안 얼마나 수사 외면했잖아요. 배우자한테는 폰도 반납하고 현장 조사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긴급 체포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배신자죠, 배신자. 예. 그러니까 국가기관을 다 배신자로 몰고 현재의 그 상대 당과 또 한덕수 국무총리 뭐 국무위원들까지 죄다 내란 동조자다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모으는 그 광풍 이런 것은 우리가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다 경험했습니다. 그 후과가 어땠는지도 다 알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저희가 심평 변호사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차대한 이 권한대행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뭐 내란 가담 얘기도 언급을 했고 한동훈 대표와 함께 국정 운영을 두 분이서 논의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체제가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언제 한동훈 대표와 국정 운영을 논의해서 공동 정부 그런 얘기를 언제 했는 거죠? 하지 않은 얘기를 갖고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처음에는 한덕수 총리가 내란 뭐 공범이다 동조자다 해서 탄핵 소추하겠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갑자기 이제 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내란 공범이라고 봤던 사람한테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일관된 입장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다 유일한 목표는 집권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한 그날부터 목표는 정부를 조기에 타도하고 집권하는 것이 목표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행동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지금 1차 목표를 그러니까 더 이상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 소추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서 뭐 여야정 협의체 협력하겠다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생을 진심으로 생각하시고 네. 국가를 먼저 생각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집권을 위한 최선의 길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뭐 솔직히 얘기하면 뭐 정권 준비했죠. 예. 2년 6개월 뒤에. 네. 예. 근데 지금 평시에가 아니고 전시다.
예, 그걸 누가 이제 원인 제공했는가? 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실은 권한과 책임이 비례하잖아요.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막지 못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최소한 익명으로라도 언론이라든지 주변의 지인한테 알려서 막아줘야죠. 그래서 이게 비정상적 절차니까 국무회의를 다시 한번 소집해야 된다. 그런 언론 보도도 있듯이 저는 평시에는 이분은 탄핵입니다. 탄핵. 그러나 지금은 전시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자리에 있어라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단기간인 것이지 책임은 물어야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앞서 얘기한 건 뭐 국정운영 얘기는 아니고요. 한덕수 총리가 그 대통령의 2선, 그러니까 우리 당의 1임 그 얘기가 나왔을 때 한동훈 대표와 협의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거였고요. 끝으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짧게 그 대통령 담화에서도 부정선거 관련된 뉘앙스와 얘기가 나왔거든요. 한 40초씩 좀 정리 입장 얘기 듣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한번 여쭤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그 폭정에 대해서 제가 오늘 계속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네네. 기본적으로 지금의 그 사태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당으로서 책임을 느끼고요.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저희 당 모두가 그렇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이게 지금 저도 의학적으로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의학 패널 분이 오셔서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부정선거를 주장할 수는 있는데 이걸 믿고 탄핵까지 그리고 내란까지 저지르는 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 상식을 가진 사람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믿고 했다라는 것은 어떤 외부적 상황의 어떤 모든 스트레스라든지 가중했을 때는 이게 세상을 이제 반하는 행위를 하고 믿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의학 전문 패널이 와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 뭐 개인의 어떤 건강이나 정신 상태에 그렇죠. 대한 부분들은요, 뭐 진짜 전문가가 오셔야 되는 그렇죠, 얘기고. 맞아요. 예, 그래서 서재 부대변인 개인 의견을 저희가 미리 밝혀드립니다. 의학 전문가 오셔서 이재명 대표님도 좀 진단 좀 한번 네. 하시면 좋을 것 자, 같습니다. 이 두 분의 얘기는 저희가 전문가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논의해드리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대변인의 넓은 눈으로 전국 상황 잘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